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보다 2살 많은 남편과 얼마 전 결혼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5개월째예요. 결혼하기 전 좀 더 일찍 정신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서야 제가 미친 짓을 했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이혼을 생각하게 될 줄이야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에 대해서는 연애할 때도 아끼고 사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절약을 해서 나중에 큰일을 도모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만 했지 이렇게 상식도 없는 인간인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 전 동호회 활동에서 만난 남편은 밖에서는 호탕하고 잘 웃는 사람이었어요.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대학가에서 자취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회사 근처가 아니라 대학가에서 자취를 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자취하는 대학가가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살던 곳이라 익숙하고 저렴해서 그렇다고 하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다 돈 때문이었어요. 아무튼 연애를 시작하고 남편의 자취방에도 가게 되었는데요. 자취방에 가보면 모든 음식이 인스턴트밖에 없더라고요. 남편 회사는 공짜로 점심을 줬기 때문에 저랑 데이트를 할 때 빼고는 외식을 거의 하지 않았고요. 그나마도 사귄 지 반년 정도 지나니까 자꾸 집에서 데이트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배달 음식을 시키지도 않아서 대부분 제가 해 먹였어요. 왜 그렇게 한심하게 연애했냐고 물으시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남편이 돈을 아끼느라 그런 거라곤 감히 생각도 못하고 그냥 남자 혼자 뭐 해먹기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쓸데없이 모성애 같은 게 발동해서 자취방에 가서 음식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제 발등을 찍었어요. 게다가 성인 둘이서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이해는 했어요. 저도 남자한테 얻어먹기만 하는 거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저 20만 원, 남편 20만 원씩 모아서 입금했어요. 근데 웃긴 건 자취방에서 음식을 해먹을 때 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 통장에 있는 돈으로 빼서 하더라고요. 그것도 데이트의 일부라면서요. 게다가 라면 같은 것도 2사람이 먹을 걸 끓일 때 3봉지 뜯으면 아주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인스턴트 식품도 양껏 못 먹었어요. 어이없는 건 장 봐서 해먹는 음식은 또 넉넉히 합니다. 알고 보니 음식이 남으면 자기가 다음에 혼자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어이가 없어서 실수만 나옵니다. 아무튼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을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마저도 알더라고 꼼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남편도 그런 저를 알더라고 순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른 상태로 저희는 1년 정도 연애를 계속했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정확하게 반반 결혼했고 결혼식 올리고 나서는 연애할 때처럼 생활비 통장을 만들었어요. 연애 때 계속 그렇게 해왔고 둘 다 각자 직장이 있으니 생활비 통장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저희는 각자 나눠서 합니다. 제가 요리하고 설거지 그리고 욕실 청소를 하고요. 남편은 청소하고 빨래를 해요. 쓰레기 버리는 건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요. 저는 솔직히 저희 둘이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결혼하고 2~3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식비가 7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보통 점심은 각자 직장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는 건 아침하고 저녁뿐이거든요. 사실 아침 때는 서로 출근하기 바빠서 제대로 얘기하며 식사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커피랑 토스트 아니면 가볍게 과일이나 샐러드로 해결했어요. 하지만 저녁만큼은 신경 써서 차렸어요. 퇴근길에는 힘들어도 웬만하면 꼭 장 봐서 스테이크도 굽고 갈비도 하고 항상 메인 메뉴 하나는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가 식비가 많이 나왔다고 궁시렁 거리더라고요. 돈을 왜 이렇게 헤프게 썼냐면서 타박 아닌 타박도 하고요. 아무리 공동으로 생활비를 붓는다고 해도 혼자 마음대로 이렇게 돈을 써도 되냐면서요.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벙쪄 있는데 자기가 종이를 가져와서는
한 달 동안 대략 저희 둘이 136끼를 먹었다며 그러면 한 끼당 5,000원 수준이라고 한숨을 쉬더군요. 아니, 요즘 물가에 한 끼 5,000원이 비싸게 먹는 건가요? 이 사람 이렇게 물가에 대한 감이 없나 싶고 어이가 없는 걸 넘어서 한심하더라고요. 이런 제 속도 모르고 이러다간 우리 생활비를 식비로 다 탕진해버리게 생겼다면서 이렇게 해픈 여잔지 몰랐다고 헛소리를 떠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자취할 때 한 달 식비를 15만 원 정도밖에 안 썼대요. 그 소리를 그 다음 달 내내 앵무새 마냥 반복하길래 제가 그럼 식비로 15만 원만 내라고 했어요. 저는 35만 원 내고 사람답게 살겠다고요. 그리고 그 뒤로 아침엔 밥에 캔참치 하나, 저녁엔 카레 하나 그런 식으로 인스턴트만 돌려서 줬어요. 사실 요즘은 인스턴트도 종류도 다양하고 맛도 좋잖아요. 아, 물론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요리해서 정상 식단으로 먹었어요. 근데 웃긴 건 막상 이렇게 시작하고 일주일쯤 지나니까 남편 혼자 폭발해서 밥이 이게 뭐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럼 이제 당신 건 당신이 직접 차려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청소도 구역 나누고 빨래도 각자 하자고요. 아니나 다를까 다시 일주일 동안 인스턴트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스턴트 차려주니까 밥이 뭐냐고 짜증이더니 왜 계속 똑같이 먹냐고 빈정거려 봤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요리할 줄 안다고 유세 부리냐고 묻더라고요. 진심 속으로 순간 뭐지 이 인간 싶었어요. 제가 당신이 해도 결국 똑같이 그것밖에 못 먹을 거면서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15만 원으로 뭘 바란 거냐고 제가 쏘아붙였어요. 그러면서 오빠 같은 사람이랑 애 낳고 살래 앞날이 막막하다고 궁상맞아 못 살겠다고 하니까 저더러 냉혈한이래요. 자기 남편이 이렇게 먹는데 하나도 신경도 안 쓴다면서 혼자 딴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때부터 진심으로 남편이 제정신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상대 안 하고 주말만 기다렸어요. 시댁에 가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가서 미친 척 남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나 해봐야겠다 싶어서요. 시댁 어른들은 그래도 상식적인 분들이라고 믿었으니까 분명 남편에게 한 소리 해주실 거란 기대도 있었고요. 근데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딱이더라고요. 토요일 점심쯤 시댁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옆에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너무 힘들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있던 시모랑 신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지금 그래서 돈 달라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뜸 우리 돈 없다면 네 남편이 15만 원을 주든 20만 원을 주든 저더러 알아서 하래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시댁에 와서 남편 흉보는 건 멍청한 여자들이나 하는 짓이라면서 행동거지 조심하라고 저를 나무랬어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결국 시어머니께 남편 반품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모와 신우의 말에 무슨 천군만마라도 얻으냥 남편은 기가 살아서 저한테 할 말 안 할 말 분간도 못하고 시댁에 와서 입을 놀리냐며 빨리 집에 가서 밥이나 차리라고 거들먹거리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확 들었어요. 남편이고 시댁이고 상종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 밥값 35만 원도 못 내는 찌질하고 형편없는 이 인간 품에 끼고 잘 헤쳐먹이시라고 내지르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혼인신고까지 한 마당에 꼴랑 5개월 살고 이혼이라니 가족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 생각하면 머리만 아프고 그래도 참고 살자니 치가 떨려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결국 친정 어머니께 사실대로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친정 어머니도 쪼잔한 남자랑 사는 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다며 아직 한참 젊고 능력도 있는데 뭐하러 그딴 남자한테 청춘 바치냐고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밤 남편에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당신네 가족 누구하고도 상식적으로 대화할 수가 없고 난 이런 감정 소모에 내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으니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자기가 미안하다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말하고 설명해줘도 결국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이딴 인간을 진작에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밥 해먹인 제 자신을 생각하면 지금도 스스로 한심해서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니 앞으로는 더 현명하고 똑똑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똥차가 지나갔고 저도 사람 보는 눈을 더 키웠으니 앞으로 좋은 인연을 다시 만나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부산 사는 여자입니다. 예비 신랑은 동갑으로 대학교 동기고요. 운명 같은 우연이 반복되며 만난 사이라서 영화 같은 결혼 생활을 만들어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의 말도 안 되는 요구로 결국 파혼했습니다. 예비 신랑과 저는 모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예비 신랑이 편입으로 저희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엔 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바로 군대에 다녀왔고 저는 어학연수를 다녀오면서 복학 시기가 겹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친구들은 이미 졸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저희는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졸업 전 취업이 된 반면 예비 신랑은 갑자기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며 모든 친구들과 연락을 끊어버리더군요. 저도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바빴기에 그렇게 서로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우연한 기회로 다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산지 얼마 안 된 명품 지갑을 지하철에 두고 내렸거든요. 아차 싶은 순간 이미 열차는 출발한 상황이었고 못 찾겠다고 자포자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지갑 찾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연락 달라는 메모가 있었어요. 감사 인사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7급 공무원으로 저희 회사에서 멀지 않은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재회에 서로 정말 놀라워했고 반가워했어요. 게다가 학생 때 보던 것과 달리 둘 다 훨씬 어른스러워져 있었고요.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빠져들어 금세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흔히 인터넷에 나오는 반반 결혼의 정석인 결혼 비용 반반씩 하기. 명절 때는 시댁과 친정 번갈아 먼저 가기와 대리효도 말고 셀프효도 하기. 그리고 공동 생활비 후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서로 터치하지 않기 등에 대해 서로 몇 번이고 의견을 나눠봤죠. 우리는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서면서 자연스레 양가 어른들도 만나 뵙게 되었네요. 처음 예비 시댁 어른들을 뵌 날이었어요. 긴장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잘 보이고 싶어서 꽃바구니와 화과자를 사들고 찾아갔어요. 시부모님은 뭘 이런 걸 사왔냐면서도 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연애하는 동안 서로의 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어서 잘은 몰랐지만 눈치로 보기에 여유가 있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부모님께서는 도움을 줄 형편이 안 되니 저희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시부모님의 가슴도 아플 거라 생각해서 예비 신랑에게 따로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반면에 저희 부모님은 너희 둘이 모은 돈으로 찾아도 경기도 전세도 찾기 힘들지 않겠냐며 굳이 부모가 능력이 되는데 자식들이 고생하며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사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께 그렇게 신세를 지고 싶지는 않아서 싫다고 했는데 예비 신랑은 너무 좋다며 감사하다고 난리더라고요. 게다가 저 몰래 예비 신랑이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해서는 처가집에서 집을 사주신다고 해도 제가 시댁에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하더래요. 이 말을 전에 듣고 나선 한동안 벙쪄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며칠의 고민 끝에 예비 신랑에게 왜 그런 소리를 했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예비 신랑 말이 처가에서 집 해줬다고 며느리 도리도 못하게 하실까봐 솔직히 걱정이 돼서 그랬다며 자기가 경솔했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찜찜하기는 했지만 알겠다 하고 계속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의 도움으로 집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생각보다 결혼 비용이 엄청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모은 돈 5천만 원에 예비 신랑이 모은 돈 5천만 원 총 1억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작은 전세방이라도 구하려고 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신혼여행 퀄리티를 좀 높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일정도 늘리고 숙소도 좀 좋은 곳으로 바꾸자고 예비 신랑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어차피 우리 집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자기가 모은 돈은 1,000만 원만 빼고 전부 다 시댁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결혼 후에는 더 이상 시댁에 신경 쓰기가 어려우니까 장가가기 전 효도하는 셈치고 그러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 싶어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모은 돈 1,000만 원만 빼고 다 친정에 드리겠다고 했어요. 친정에서 집까지 사주시는데 저도 그렇게나마 효도를 해야겠다고요. 그러자 예비 신랑이 질색을 하면서 그 돈을 다 드리면 신혼여행 퀄리티도 낮아지고 신혼집에 들어갈 가전이나 침구도 다 한 단계 낮을 걸 사야 되지 않냐면서 따지더라고요. 결혼 후 언제 어떻게 돈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왜 그 돈을 다 친정에 드리냐면서요.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어서 예비 신랑한테 자기는 그 돈 다 시댁에 드릴 거면서 나는 왜 우리 집에 못 주게 하냐고 받아쳤어요. 그러자 한다는 소리가 너네 집은 돈이 많아서 우리 집도 사줄 수 있지만 시댁은 돈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며 완전 배째란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나무인의 내로남불이 따로 없는 그 모습에 완전 깨더라고요. 결국 그날 이후로 3일 동안 서로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냉전 중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예비 신랑은 그때도 물론 공무원 시험 준비 때문이긴 했지만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서 제가 정말 속상했거든요. 그때 일을 생각하니 어쩌면 예비 신랑이 이기적이고 전형적인 내로남불 스타일인 것 같아서 결혼이 망설여졌어요. 그래도 내심 예비 신랑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연락이 오면 받아줘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예비 시부모님과 만났고 파혼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예비 시부모님께서 전화를 해오셨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자 저한테 대뜸 너는 한가족 될 애가 어쩜 그렇게 야박하냐고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어요. 예비 시모가 전화에 대고 뭐라고 막 화를 내다가 스스로 갑갑했는지 이따 저녁 어디 카페로 나오라고 그러곤 전화를 딱 끊어버리셨어요. 말씀하신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비 시모가 갑자기 장소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바꾼 장소로 이동을 하다 보니 예비 시모보다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늦어서 죄송하단 인사를 끝마치기도 전에 예비 시모는 저에게 어른을 기다리게 했다며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무릎 꿇으란 말에 저도 마음이 정말 많이 상했어요. 그건 좀 지나치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그냥 의자에 앉았더니 벌써부터 시어머니 말 알기를 우습게 안다며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마치 어떻게든 기선제압을 하시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결론은 예비 신랑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에서 1,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댁에 주는 걸 반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모은 결혼 자금은 니네 친정에 주지 말고 신혼여행을 비롯한 앞으로 부부 생활에 필요할 때 쓰라고 하시더군요. 그건 경우가 아니지 않냐고 묻자 어른이 시킨 거니까 어른 말대로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옛말에 어른 말 틀린 거 없다고 하지 않냐면서요. 어른이 시키면 네 하고 받아들이면 모든 일이 행복하게 해결되는데 왜 말끝마다 말대꾸를 하냐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예비 신랑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를 닮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예비 신랑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저렇게 자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결혼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제가 도저히 이 결혼 못하겠다고 아무리 잘난 아들이라도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 가족으로서,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말릴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행동하시냐고 제가 받아쳤어요. 그러자 저한테 이욕저욕을 퍼부으시면서 함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되바라졌다면서 시부모 잡아뜨리고 남편 잡아먹을 여자라며 악담을 서슴지 않으셨어요. 대꾸하기도 싫고 상종도 하기 싫어서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니 기어이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거리더라고요. 딸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 지경이냐면서 네 부모가 불쌍하다고요. 어차피 이 결혼 안 할 거고 그러면 저 사람들 다시 볼 일 없다는 생각이 탁 들어서 예비 시부모가 했던 말들 그대로 되돌려줬습니다. 아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 못한다고 부모가 돼서 그걸 같이 맛을 보고 있다고 아들을 왜 그따위로 가르치셨냐고요. 아들 결혼 도와주진 못할 거면 가만히나 계시지. 기어이 아들 파혼시키니까 속이 편하시냐고 저도 막지지 않고 쏘아붙였어요. 결국 예비 시어머니가 쓰러질 것 같다며 카페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젠 더는 얽히고 싶지도 않아서 예비 시부모를 뒤로하고 먼저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속 시원하다 생각했는데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다 생각하니 결국 똑같은 사람 된 것 같아 찝찝해서 잠도 잘 안 오네요. 주변 사람들이 왜 파혼했냐고 물어오면 이걸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하나 싶고 벌써부터 골치가 아프네요. 그래도 이혼보다는 파혼이 나으니까 그걸로 위로 삼고 술이나 한잔 해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된 30대 후반 가정주부입니다. 다들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저는 요즘 시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5천 정도이고 회사 복지도 좋은 편이라 만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로는 아버지는 개인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위로 2살 차이 나는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오빠는 아직 미혼이에요. 둘밖에 없는 남매지만 어쨌든 저는 유일한 딸이자 막내라는 이유로 부모님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친정아버지는 저를 공주라고 부르세요. 남편은 위로 누나가 둘 있고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큰 신우와 함께 미국에서 살고 계셨어요. 남편은 연봉은 작지만 복지가 좋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저는 야근이 있는 편이고 남편은 정시 퇴근입니다. 남편은 돈보다 저녁이 있는 삶이 좋다며 이직을 생각하지 않아요. 반면에 저는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지라는 욕심이 있는 편이고요. 이런 저희를 아는 사람들은 남녀가 바뀐 거 아니냐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남편과 저는 영화 감상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지방 출신인 저는 서울 생활을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고 남편은 여유 시간이 많아서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같이 몇 번 영화를 보다가 저녁 식사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과 저는 정말 성격이 잘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둘만의 결혼 생활 자체는 즐겁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자녀 계획이나 집안일, 그리고 양가 부모님에 관한 문제까지도 서로 깊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가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시면서 많은 게 틀어져 버렸습니다. 미국에 사는 큰 신우와 살던 시어머니가 왜 저희가 결혼하기가 무섭게 한국으로 오신 건지는 확실히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셨다는 건 큰 신우에게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결혼 전 남편에게 친정과 시댁을 떠나 어떤 형태로든 합가는 싫다고 분명히 말했고 남편도 그에 동의했기 때문에 더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어머니와 큰 신우가 굉장히 서운해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아무튼 결국 시어머니는 고집대로 한국으로 들어오시더니 보란듯이 저희 집에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다가 집을 구하셨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이건 합가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일단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오십니다. 저희 부부 둘 다 맞벌이다 보니 아침에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 먹기란 거의 불가능이에요. 저도 남편이 한식을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식 좋아하고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늘 친정어머니가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할 수도 남편이 할 수도 없으니 간단히 빵 한쪽이나 삶은 계란 등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굉장히 이 점을 못마땅하게 여기시더라고요. 남자 돈 벌러 가는데 안 사람이 밥 하나 못 챙겨주냐며 안 사람의 도리가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하다며 매일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바뀌질 않으니 나중엔 도시락을 싸서 현관에 두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굉장히 부담을 느꼈지만 남편은 부담보단 감사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느꼈던 간에 감사한 건 사실이었으니 시어머니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고 동시에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2주 정도가 낯을 부려 시어머니께서 아침 6시 반인데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어서 그러신가 싶어 깜짝 놀라 현관을 여니 아침 식사를 해주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당황스럽고 어이없었지만 좋은 뜻으로 그러신 거니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어머니가 오시는 횟수도 일주일에 3-4번으로 늘어나고 제가 돕기를 바라시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지금 너무 불편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상황을 이해하곤 시어머니께 이제 안 오셔도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선 노골적으로 서운해하셨지만 왠지 시어머니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게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강경하게 버텼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아침마다 오시는 일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예 안 오시게 된 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는 일주일에 1번 정도 오시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항상 저희가 출근한 후에 오신다는 거였어요. 저희 현관이 도어락이긴 하지만 열쇠가 있으면 열쇠로도 열 수 있거든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시어머니께 여분의 열쇠를 드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갑자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저희 집 청소도 하시고 빨래도 하셨습니다. 제 성격이 깔끔한 편이라 맞벌이여도 청소를 안 하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일이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지없이 시어머니가 일을 해두고 가십니다. 이게 들었을 때는 되게 좋은 시어머니 같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번번이 잔소리를 하시니깐요. 이것도 옷이라고 산 거니? 이건 못 보던 건데 언제 사놓으시니? 이런 질문은 예사입니다. 우리 아들 속옷이 낡았더라. 너는 내 것만 사냐? 네 남편도 새 속옷 입을 줄 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심지어 가끔 제 옷을 빌려달라며 그냥 가지고 가시기도 하십니다. 시어머니는 나처럼 돈도 안 받고 며느리 일 대신 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딨냐며 생색을 내셨지만 저는 너무 불편해서 차라리 사람을 불러서 치우면 치웠지 않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따로 늘 용돈도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그건 늘 내 아들이 벌어서 주는 돈이라며 저랑은 상관없다는 듯 말씀하시더군요. 여기까지도 그래도 그럭저럭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어머니가 저희 2세 문제에 자꾸 간섭을 하려고 드시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남편에 비해 저는 요즘 정말 바빴습니다. 제가 일 욕심도 있고 동시에 신혼생활도 좀 더 즐기고 싶어서 2세 계획은 2-3년 뒤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 시어머니의 생신이어서 둘째 신우 가족과 시어머니 그리고 저희 부부 다 같이 외식을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일 없이 화기애애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손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전과는 달리 이번엔 제 사주까지 들먹이시더군요. 어디 용하다는 곳에 가서 제 사주를 보셨는데 제 사주에는 자식이 없는 팔자라고 하더래요. 진작에 사주를 보고 결혼을 시켰어야 했는데 괜히 결혼시켜서 손주도 못 보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이 정도로 손주를 보고 싶어하면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데 저희 집 와서 이렇게 살펴보면 노력하는 기미도 안 보이고 제가 아주 괘씸하다고 하시더군요. 신우뿐만 아니라 신우의 남편인 아주버님까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니 얼굴도 화끈거리고 남사스럽더라고요. 평소에 저라면 어떻게든 화제를 돌렸을 텐데 그날만큼은 순간 욱해서 저도 맞받아쳤어요. 아이를 낳는 사람은 저인데 왜 그렇게 강요하고 스트레스를 주시냐고요. 좋았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이 이상해졌고 시어머니는 제 말에 격분하셨어요. 아이 하나 낳으라는 게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냐며 아이도 못 낳는 게 어른한테 죄송한 줄도 모르고 말대답이나 한다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아서 그렇게 예민한 거 아니냐고 쏴붙이셨습니다. 더 실망이었던 건 남편이 둘 다 그만하고 집으로 가자며 먼저 자리를 떴다는 점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가 지나치시긴 했지만 그래도 자식으로서 참고 들었어야지 왜 그렇게 흥분하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예민하게 반응한 제가 더 잘못한 거라며 시어머니께 먼저 연락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결혼 생활이고 아이를 갖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단지 시어머니가 원하신다고 계획도 없이 무책임하게 일을 저지를 수는 없으니까요. 남편에게도 이번만큼은 굽힐 수 없다고 완강히 버텼습니다. 지금까지 남편과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았다고 생각해왔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혼을 해야 하나 진심으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는 한 집에서 며칠째 말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저를 보면서 너 진짜 이럴 거냐고 따지기도 했고 저 역시 난 할 말 없다는 말이라도 했지만 이제는 서로 본체만 채 하고 있네요. 문제는 시어머니는 계속 저희 집에 발걸음을 하고 계셨고 당연히 저희 부부의 상황을 눈치채셨습니다. 이때다 싶으셨던 건지 남편과 한 팀이라도 된 듯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께 사과하라고 무언 시위를 하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원래 가정은 안 사람하기에 달렸다며 좀 애교도 부리고 해서 남편 마음을 달래주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애가 없으니 이렇게 다투면 사이도 금방 안 풀린다면서요. 지난 밤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퇴근 후 집에 오니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고 시어머니는 부엌에 계셨습니다. 오늘도 마음 편히 쉬기는 글렀구나 싶었네요. 시어머니께 다녀왔다 인사드리고 제 방으로 향하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 정도 했으면 죄송하다 사과하고 숙이고 들어오라고. 너만 반성하면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데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뻣뻣하게 구냐고 다짜고짜 짜증이시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은 남편대로 시어머니께 제발 그만 좀 오시라고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라고 화풀이를 했나 봐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저 때문에 변했다며 화가 나신 거고요. 이 복잡하고 말도 안 되게 불편한 상황 속에서 며칠을 지내보니 정말 불행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저더러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뚱아리에 껴서 뭐하는지 젊어서 애나 쑥쑥 낳으면 된대요. 뭐가 그리 잘나서 나랑 내 아들 애간장을 문드러지게 하냐고 천박한 말을 내뱉으셨어요. 그동안 제가 알던 시어머니는 잔소리는 심하셨어도 경박스런 분은 아니었는데 정말 실망스럽고 상대도 하기 싫더라고요. 결국 남편에게 당분간 떨어져 지내며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에 적잖이 충격을 받고 놀란 터라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원하면 두 번 다시 시댁과 상종하지 않아도 좋다고요. 아이도 늦더라도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갖자고요. 하지만 저는 부모 자식의 연을 끊었다는 소리를 듣기도 싫고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산다는 것도 불가능할 거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쉽게 이 상황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는 다음 달 말까지는 각자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제 마음은 이혼 쪽으로 많이 기운 상태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게 설마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남편과 헤어진다는 게 충동적인 건 아닐까 스스로 몇 번씩 묻기도 하고요. 아무튼 당분간은 오롯이 제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현명한 결론을 얻을 수 있겠지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예비 시어머니로 인해 파혼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도 저도 둘 다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서로를 보듬고 안아주며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장, 웨딩 촬영 전부 다 예약했었는데 지금은 모두 취소하고 헤어진 상태입니다. 예비 시어머니와는 처음 뵙기 전부터 감정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옛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당시 남자친구에게 결혼할 상대 아니면 적당히 즐기다 헤어지라고 하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마치 농담거리처럼 전달하는 남자친구에게도 예비 시어머니에게도 굉장히 불쾌했었지만 당시 연애 초반에 한창 좋았던 때라 참고 넘겼어요. 또 사귄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잘 만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남자친구에게 저랑 헤어지고 직업이 공무원인 여자를 만나라고 하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할 말, 안 해도 될 말, 동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남자친구가 제일 바보 천치였는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무엇보다 그 당시 속상했던 이유는 저를 만나기도 전에 미워하시는 것 같았고 다 큰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무튼 그러다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때 하도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서 처음으로 예비 시어머니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가는 대화는 좋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안 사정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원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전문대라도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추천해 주셔서 그렇게 되었어요. 좋은 성적 덕분에 2년간 장학금 받으며 다녔고 졸업 후엔 바로 취업이 됐어요. 첫 직장은 중소기업 격리였는데 몇 년간 일하면서 꾸준히 돈을 모았고 후에는 일 욕심이 생겨서 좀 더 좋은 직장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온갖 자격증을 따고 영어 공부도 하면서 나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덕분에 지금 다니는 직장으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자친구는 인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 후 바로 취업했다고 들었습니다. 연봉은 남자친구보다 제가 많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비 시어머니가 제 직장이나 연봉은 생각지 않으시고 자꾸 제 부모님의 직업과 출신 대학으로 저를 후려치기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길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오라고 하셔서 과일 바구니 사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궁금하다고 한번 보여달라고 하셨다는 남자친구의 말과는 달리 저를 보자마자 본체만채 제 인사를 받아주시지도 않고 먼저 휙 들어가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혼자 식사 준비를 하시길래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여쭸더니 됐다고 하셔서 좌불안석으로 거실에서 남자친구 옆에 있다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위상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한술 떴는데 밥그릇 바닥이랑 옆에 고춧가루랑 마른 밥풀 자국이 있더라고요. 순간 속으로 이게 무슨 상황인가 파악하려고 애써봤지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먹는 척이라도 해야 하나 싶어서 수저를 이 근처로 가져갔는데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밥상머리에서 뭐 하는 거냐고 한마디 하시고 예비 시아버지도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남자친구도 왜 그러냐며 저를 쳐다봤다가 제 밥그릇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예비 시어머니한테 설거지 안 했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 하시는 말이 좀 전에 예비 신우가 밥 먹은 그릇에 그냥 한 그릇 더 푼 거라며 저한테 깔끔 떤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결국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한테 뭐라 하고 새 밥그릇으로 바꿔줘서 밥을 먹긴 했는데 밥이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그날은 제대로 된 대화도 하지 못하고 기분만 상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쯤 다시 한번 예비 시어머니의 호출을 받고 남자친구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건 이미 남자친구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반면에 저희 집은 부모님 두 분이서 작은 음식점을 하시다가 작년에 그만두시고 지금은 저와 제 남동생이 드리는 용돈하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세요. 하지만 제가 남자친구보다 잘 버니까 딱히 제가 기가 죽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고 있는데 작심하신 듯이 막말을 쏟아내셨습니다. 전문대 나왔다면서 어떻게 그 직장을 다니냐고 물으시더니 그 직장은 사람 뽑는 기준이 다른 회사랑 다르냐고 물으시질 않나. 고졸하고 전문대졸은 차이가 뭐냐고 물으시고요. 무엇보다 너네 부모님은 뭐하느라 자식들 4년제도 못 보냈냐고 부모님도 대학 못 나오셨냐고 하시더라고요. 무례한 질문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셔서 듣는 제가 오히려 내가 예민한가 생각할 뻔했습니다.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건 이 모든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남자친구가 하다못해 말리는 신용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제가 어떻게 입사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보다 이만큼 더 번다고도 알려드렸죠. 그러자 그까짓 거 몇 푼 더 번다고 벌써부터 유세냐며 비웃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녁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예비 시어머니가 그저 한 명의 어머니로서 자식의 미래에 대해 걱정한 것뿐인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좀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 이 남자랑 더 만날 수 없겠다고 생각했지만 남자친구의 끈질긴 연락에 결국 바보처럼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며칠 전 제 생일날 남자친구와 완전히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공호흡으로 간신히 살려놓은 목숨처럼 저희 연애는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었고 그 와중에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무엇이 갖고 싶냐고 물었고 저는 의자를 말했습니다. 요새 업무가 많아 집에서도 일하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좋은 의자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고 마침 남자친구가 필요한 걸 사준다고 했으니까요. 의자 가격은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제가 갖고 싶었던 건 국내 브랜드의 30만 원대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예비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남자친구 말이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연애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신대요. 제가 생각하기엔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 궁금하셨던 것 같지만요. 아무튼 그날도 저희 연애 이야기를 캐물으시다 제가 생일이고 선물로 의자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걸 아시게 된 거죠. 남자친구 말에 의하면 크게 역정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겠다 싶어서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가 주고받은 연락을 확인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제 험담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저급한 표현으로 부르고 계셨고 집가짓게 일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유난을 떤다며 남자한테 벌써부터 뜯어낼 궁리나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자친구는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에 대해 떠들어대는 동안 단 한마디의 방어조차 시도하지 않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괜찮아라고 몇 번 보냈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괜찮다는 건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연락을 저에게 보여준 그 어리석음에 분노까지 치밀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연락을 읽고 난 뒤 남자친구에게 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다고 정말로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이번에는 정확히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예비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너도 알듯이 예비 시어머니는 나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으시고 너는 그런 예비 시댁으로부터 나를 조금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요. 너의 우유부단함과 눈치 없음에 크게 실망했고 그런 너와 미래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비로소 이별이 실감이 났고 마음에 구멍이 난 듯 횡하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으니깐요. 하지만 눈물 흘릴 틈도 없이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두 번째 걸려왔을 때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 예비 시어머니는 네가 뭐가 잘나서 헤어지자고 하냐면서 자기 아들한테 자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했냐고 노발대발하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겁낼 것도 없고 해서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라 하니 못된 게 부모하고 자식 사이 이간질이나 한다면서 배운 게 없으니 하는 짓도 격떨어진다고 빈정대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저도 쌍욕하면서 따지고 들고 삿대질하고 싶었어요. 아까 헤어질 때 남자친구 뺨이라도 한 대 때릴 걸 후회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꼭 참고 예비 시어머니께 조근조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전화도 다 녹취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또다시 연락하시면 저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당신하고 당신 아들에게 대응하겠다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동안 고분고분하던 제가 그렇게 나가니 그제서야 좀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그 이후로 남자친구에게 몇 번의 연락은 왔었지만 깔끔하게 무시했습니다. 나중에는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던 옛 직장 동료까지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아마도 남자친구의 부탁을 받았을 거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그 사람과 얽힌 작은 실오라기 하나 간직하기 싫어서 조금이라도 얽혀있는 인간관계도 다 정리했네요. 비록 사이다 후기는 없지만 저는 마음에 남은 것 없이 홀가분합니다. 이제 당분간은 좀 더 제 자신을 아끼고 발전시키는데 시간을 쏟으려고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기회가 된다면 저라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남이 나를 내려치게 내버려 두지 말자고요. 힘내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7살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1년 사귄 2살 연상의 남자친구가 있었고 올해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개념 신우 때문에 아무래도 결혼이 아니라 파혼하게 되었네요. 저희 부모님은 서울 중심 상권에서 제법 큰 규모의 중식당을 하고 계십니다. 조부모님께서 하시던 식당을 물려받아 2대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덕분에 매스컴도 몇 번 탔기에 장사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받아 어려서부터 큰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중위권 대학을 나와 취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고 9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었기에 부모님은 매우 좋아하셨지만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 역시 부모님처럼 제 가게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이 생각을 말씀드리니 무조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제 가게를 차리고 싶었어요. 계속 제가 고집을 피우니 그러면 일단 자본금부터 만들라고 하시더군요. 공무원 월급으로 가게 자본금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아껴 쓰고 또 아껴 쓰니 안 될 것 같던 그 돈이 결국 모이게 되었어요. 한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부모님이 제 진심을 알아주셨고 투자 형태로 제가 가게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당시 동네에 제가 자주 가던 화장품 가게가 있었는데 마침 가게 주인이 해외로 이민을 간다고 했고 덕분에 제가 그 가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인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는 와중 저에게도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8살 많은 누나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었지만 데이트하는 동안 돈 문제로 저와 어떤 트러블도 없이 깔끔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시댁 쪽에서 저희 집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 결혼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저희 쪽이 더 많이 부담하기를 노골적으로 바라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먼저 나서서 저희는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으니 더 이상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칼같이 선을 그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더는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였어요. 상견례를 하고 며칠 지나서 하루는 신우에게 연락이 왔어요. 신우는 저에게 아무리 젊은 사람 둘이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다지만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쪽이 좀 더 부담하는 게 뭐 어때서 그렇게 인색하게 구냐더군요. 자기 동생이 워낙 빠지는 게 없는데 경제적인 서포트까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랑 결혼하는 걸 허락한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어이가 없던지요. 하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의 누나니까 최대한 정중하게 이미 반반 결혼하기로 둘이서 이야기가 끝났으니 저희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보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계속해서 있는 사람이 더 내면 되지. 한 가족이 될 건데 왜 그렇게 칼같이 나누려고 하냐고. 남자는 군대까지 갔다 오니까 돈 모으기 더 힘든 거 모르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 연봉이나 제가 버는 돈이나 절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왜 이런 이야기를 형님이랑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신우가 우린 더 할 말 없으니 니네가 돈을 더 내라고 말하더군요. 니네라는 표현을 듣는데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 연락 그대로 녹음을 해서 남자친구한테 보낼까도 했지만 결혼 전에 서로 감정 상하고 얼굴 붉히기 싫어서 제 선에서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했어요. 주변 친구들도 결혼 전부터 신우한테 밉보이면 답 없다고 그냥 돈 좀 더 쓰고 털어버리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최대한 상황을 순화해서 알리면서 벌써 신우 노릇을 하려는 것 같은데 나는 예예하면서는 못 사니까 집 혼수 다 해주는 그런 여자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그건 누나 생각일 뿐이고 자기랑은 전혀 상관없다고 펄쩍 뛰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신우에게도 확실히 말해놓겠다고 했고요. 확실히 말하긴 했는지 신우한테 더 이상 별다른 연락이 없기에 이제 모든 게 해결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제 화장품 가게에 신우가 왔었던 거죠. 가게는 남자친구에게 지나가는 말로 물었고 남자친구도 별 생각 없이 말해줬대요. 신우가 와서 비싼 기초 제품부터 잔뜩 골라서 카운터로 오더니 알바생한테 자기가 여기 사장 가족이라며 돈을 안 내도 된다고 하더래요.
당연히 알바생이 듣기에도 말이 안 되니까 그래도 계산은 해야 된다고 안내를 했답니다. 그러자 알바생한테 상소리를 하면서 니네 사장이 이런 교육도 안 시키냐면서 사장 부르라고 난리를 쳤더군요. 결국 알바생이 저한테 전화를 했고 전화상으로 인상착의를 들으니 대충 들어도 신호였어요. 제가 당장 가게에 가볼 상황도 못 되고 알바생은 무슨 죄인가 싶어서 일단 뭐뭐 가져갔는지 기록만 해두고 그냥 보내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어 한참을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나를 뭘로 보고 이러나 싶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어서요. 고민 끝에 파혼을 할 때 하더라도 신우에게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신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신우에게 저희 가게 오셔서 물건 가져가신 것 때문에 전화드렸다고 하자 대뜸 직원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너무 기분이 나빴다면서 연락하려던 참이었대요. 어떻게 자기를 거기에 10분도 넘게 서 있게 할 수 있냐면서요. 황당했지만 그게 요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우에게 직원은 잘못한 거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우가 가져간 물건들은 일단은 제 돈으로 채워 넣었고 제가 계좌번호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로 돈 보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가 황당하다는 듯이 아니 가족끼리 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더군요. 저도 이 가게 부모님이 투자해 주신 거고 저도 사장으로서 가게 매출에 신경 써야 하는 거라고 저 이거 취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선 사업도 아니고요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신우 말대로 우리가 가족이면 서로 더 팔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신우가 진짜 그깟 화장품 몇 개로 째째하게 군다면서 그렇게 돈돈돈 하면서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집 오면 자기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야겠다며 걱정이라고 덧붙이면서요. 저도 결국 저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라고 화장품 사러 오시는 거 아니면 아이 쇼핑이라도 오지 마시라고 했어요. 형님한테 안 팔아도 제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그냥 가져가면 제가 손해라고요. 그러자 신우가 예의가 있네 없네 돈 좀 있다고 유세 부리네 그러면서 싸가지가 어쩌고 저쩌고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듣고 있기도 싫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먼저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화장품 가져간 일부터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랑 결혼 못하겠다고 네 누나 미친 거 아니냐고요. 남자친구는 그럴 리가 없다면서도 저한테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자기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 신우랑 한 가족이 돼서 부대끼며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홧김에 한 말이었지만 점점 결심이 확고해졌어요. 결국 친정 부모님께 그동안 신우와 있었던 일을 얘기하곤 결혼 못하겠다 하니 부모님도 경악하시며 잘 생각했다고 하시더군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고요. 남자친구를 사랑하긴 하지만 저런 신우까지 가족으로 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시댁에서는 줄기차게 전화가 번갈아 가며 왔지만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가게 앞에서 만났습니다. 신우가 가게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도끼 눈을 하고 저를 몇 초간 노려보더니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가게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뭐해서 근처 카페로 갔더니 뭐 씹은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면서 한다는 말이 그깟 화장품 몇 개 준 게 그렇게 아깝냐고 묻더라고요. 그깟 화장품 예단할 거 미리 했다 생각하면 될 걸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죄송하다고 하면 내가 다시 결혼 진행해도 된다고 허락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며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저도 이제 질세라 그쪽 허락 같은 거 필요 없고요. 마음 같아서는 절도죄로 신고해버리고 싶은데 그나마 남자친구 생각해서 봐주는 줄 알라고 했습니다. 손버릇 거지 같은 당신하고 가족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다시는 제 가게에 찾아오지 말라고. 다음에는 영업방해로 신고할 거라고요. 신우는 계속 시근덕거렸지만 별 수 없으니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날 저녁 가게 문 닫고 집에 오니 현관 앞에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러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몇 번의 실랑이 끝에 남자친구랑도 잘 정리했습니다.
시댁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을 찾아왔었지만 부모님이 좋게 거절하시고 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가 신우와 영까지 끊겠다고 나섰지만 사실 가족끼리 영 끊는 게 보통 쉬운 일인가요? 사소한 건덕지만 있으면 제가 어이없게도 용서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확고하게 여기서 끝내자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 고쳐 쓸 수 없는 거라고요. 남자친구는 할 말이 많아 보였지만 제 단호한 모습에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래도 사랑했던 시간이 있어서 가슴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제 발로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는 없었으니까 제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남자친구도 말입니다. 신우도 이번 일을 계기로 남자친구가 다음에 만날 여자한테는 자기가 신우가 되었다고 무슨 그게 벼슬인 것 마냥 갑질 같은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만 이렇게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